안녕하세요. 네, AI 사피엔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많이 읽어야 됩니다. 네. 30전의 세계적 부자 반열에 오른 창업의 롤 모델들. 누가 이렇게 30살 전에 세계적인 분야 반열에 올랐을까요? 일론 머스크는 1971년생으로 올트먼에 비해 무려 14살이나 형이다. 그는 어린 시절 남아공에서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가족 관계가 불우했는데 그 와중에 12세에 비디오 게임을 만들어 팔았다고 하니 코딩에 역시 깊은 관심과 열정이 있었다. 17세에 캐나다로 이민한 후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에 입학돼 경제학과 물리학을 복수 전공한다. 빅테크 기업 창업자 중 거의 유일한 대졸자다. 대신 스탠퍼드대 대학원은 중도에 그만두었다. 중퇴 한 번은 필수인가 보다. 페이팔로 큰돈을 번 머스크는 2002년 스페이스X, 2003년 테슬라를 잇따라 설립해 세계 최고의 부자 반열에 오른다. 지금은 미국의 대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롤모델, 아니 전 세계의 청년 창업자들의 롤모델이 되었다. 스티브 잡스의 계보를 잇는 인물로까지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궁금하다. 샘 올트먼과 어떻게 친해졌을까? 그러고 보니 샘 올트먼과 혈연, 지연, 학연 등 하나도 걸리는 게 없는데 일찌감치 성공한 CEO로 자리 잡은 일론 머스크는 알려진 대로 X의 진심이다. 하루 종일 질을 하는데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선정된 샘 올트먼은 좋은 친구 대상일 수밖에 없다. 당연히 DM을 보냈을 것이다. 일론 머스크의 DM을 무시할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 그러고 보니 이들은 이렇게 SNS로 만나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봤겠지만 서로 친해지더니 세계 최고 AI 회사를 창업하며 공동의장까지 맡았다. 요즘은 트친, 트위터 친구, 패친, 페북 친구, 인친, 인스타그램 친구 등 SNS로 맺어진 인연이 많다. 참 신박한 세상, 신박한 인연이다. 이들도 정리해보면 어려서부터 코딩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고 학교에서 배우기보다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인맥을 맺고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했다. 좀 더 어린 1990년대 생으로 내려가 보자. 워낙 많기는 하지만 좀 튀는 창업자들만 살펴보죠. 1995년생 오스틴 러셀은 첨단 제조 기업인 루미나 테크놀로지의 창업자다. 믿거나 말거나 2세 때 주기율표를 외웠다고 하니 천재는 천재인가 보다. 확실한 건 10세 때 소프트웨어 컨설팅을 했다고 한다. 역시 코딩에 뛰어났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인 17세에 아버지 차고에서 루미나를 창업했다. 아버지가 차고에 응용 물리 전자 연구실이라는 간판까지 달아주며 응원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아버지들과 많이 다르다.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 집에는 차고도 없다. 러셀은 창업 후 스탠퍼드대 물리학과 입학했다가 3개월 만에 그만두고 루미나를 키우기 시작했다. 투자자가 학교를 그만두고 회사에 집중하지 않으면 투자를 중단하겠다고까지 했기 때문이다. 위에 어쨌든 러셀도 대학은 딱 3개월만 다녔다. 개발한 주력 제품은 놀랍게도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인 라이다이다. 라이다. 뛰어난 하드웨어 기술과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없이는 만드는 게 불가능한 첨단 기술 제품인데 이걸로 큰 성공을 거둔다. 나스닥 상장 기업인 루미나의 시가총액은 2조 3천억 원에 달한다. 2023년에는 포브스를 인수해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28세 나이에 대단한 업적이다. 더 대단한 친구도 있다. 1994년생 비탈릭 부테린은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창시자이다. 부텔리는 11세에 러시아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 심심한 초등생이 게임에 빠지는 건 당연한 얘기일 것이다. 스타크래프트를 열심히 하다가 블리자드의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아버지한테 불평했다.
컴퓨터 과학 교사였던 아버지가 게임이 지겹다는 아들에게 추천한 건 놀랍게도 비트코인이었다. 투자가 아니라 코딩을 배워보라고 한 것이다. 수학을 좋아했던 부테리는 비트코인의 기반이 된 블록체인에 푹 빠졌다고 한다. 어떻게 코딩 하나로 화폐를 만들 수 있는지 너무나 신기하고 설렜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이 친구도 코딩이다. 부테리는 15세 중학생 신분으로 암호화폐에 관한 첫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 작성에 필요한 아이디어는 MIT 수학과 교수님의 위상 수학 강의로부터 영감을 얻었다고 하니 대단한 친구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중3 때 논문을 쓰면 검찰 수사 대상이 된다. 부테리는 발표한 논문과 함께 커뮤니티에서 훌륭한 인재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 이후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열심히 활동하며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코인 개발에 몰두한다. 그리고 캐나다 워털루 대학에 입학한 첫 해 19세에 이더리움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그리고 1년 만에 학교를 그만두고 아시다시피 이더리움은 시총 2위 24년 3월 1일 기준 430조 원을 돌파 코인으로 성장했고 그의 자산도 4조 5천억을 넘었다. 22년에는 타임지 표지 모델이 되어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뷰로 남긴다. 28세 청년이 거의 모든 걸 이룬 셈이다. 최근 동네 사람 차림으로 판교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목격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 다른 95년생 청년도 있다. 중국 저장성 출신의 천재 소녀 거워징이다. 거워징. 하버드대에 조기 입학할 만큼 어린 시절부터 중국의 대표 천재로 유명하던 이 소녀는 메타 연구소에서 최연소 AI 엔지니어로 일하다 스탠퍼드 박사과정에 입학했다. 그러다 AI 영화 공모전에 응모했는데 그만 뚝 떨어졌다고 한다.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한 거원징은 동료와 함께 학교를 그만두고 23년 피카랩스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그리고 AI로 영상을 만들어주는 피카 1.0이라는 서비스를 내놓았는데 AI 시대를 맞아 대박이 난 것이다. 설립한 지 1년도 안 된 이 회사의 가치는 벌써 4천억 원에 육박한다. 이렇게 보니 30도 되기 전에 거대한 성공을 거둔 슈퍼스타 창업자들이 질비하다. 이것이 디지털 신대륙의 묘미다. 디지털 히어로들이 자신의 발전을 시키는 근본적인 방식. 디지털 히어로들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근본적인 방식. 성공한 디지털 신대륙 히어로들의 특징을 정리해보자. 우선 어릴 때부터 코딩이나 과학에 관심이 높다. 게임도 많이 하는 편이고 SNS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인맥을 쌓았으며 유튜브 컨텐츠를 통해 전문 분야에 대한 학습도 많이 했다. 이미 고등학교 시절부터 뛰어난 코딩 실력을 보유했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천재적인 실력을 인정받아 최고의 대학에 입학을 하기는 하는데 졸업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기회가 있으면 학교를 뛰쳐나가 창업을 하고 첨단 기술은 학교 바깥에서 해결하네. 이것이 지금 디지털 신문명과 AI 시대를 이끌어가는 1980년, 1990년대생 성공한 CEO들의 특징이다. 디지털 신대륙에서 성공하려면 이들에게서 배워야 한다. 사실 누구나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거대한 기업으로 키울 수 있는 건 아니다. 누구나 이들처럼 천재도 아니다. 다만 열심히 살고 싶고 꼭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들이 성공하기 위해 디지털 문명에서 어떻게 자신을 발전시켜 왔는지 그 근본적인 방식을 살펴보자는 것이다. 인터넷 게임을 하다 보면 그 거대한 스케일과 성공의 크기에 놀라게 된다. 꿈도 그만큼 커진다. 정주영 회장을 존경하더라도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거제도에 조선소를 짓는 일은 이 시대에 따라 할 수 없다. 그런데 글로벌 플랫폼이나 대박 게임을 만드는 일은 물론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일단 프로그래밍부터 배우며 시작할 수 있다.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일 필요도 없다. 어린 아이들이 도전하기에 딱 좋은 조건이다.
나도 저런 게임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 한다면 코딩을 배우면 된다. 배우려면 커뮤니티에 가입해 친구들도 사귀고 선생님도 만나고 유튜브를 통해 이것저것 지식을 쌓아간다. 그러다 모여서 친해지고 각종 공모전에도 참여하고 학습을 통해 점점 실력을 키워 간다. 코딩 배우기 시작하면서 디지털 신대륙에서 학습하고 인맥을 넓히고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이다. 이미 앞서 언급한 롤 모델들이 보여준 길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포인트이다. 디지털 신대륙은 공부할 수 있는 컨텐츠와 커뮤니티가 가득하다. 보고 따라할 롤모델들도 가득하다. 카카오를 창업한 김범수 의장이나 네이버를 창업한 이혜진 의장은 어떤가?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트업을 만든 배달의 민족 창업자 김봉진 대표도 정말 본받을 만한 롤모델이다. 일부는 어려운 가정환경이라 수도 공업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 예전 디자인학과에 진학했다. 심지어 디자인 전공인데 디지털 플랫폼 사업으로 10조 원짜리 스타트업을 만든 것이다. 진짜 아무 미천 없는 청년도 따라 해볼 만한 멋진 롤모델이다. 이들은 모두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알리바바를 만든 마윈이나 텐센트를 만든 마화텅도 대단한 분들이다. 그러고 보니 미국에만 롤모델이 있는 게 아니다. 중국에는 성공한 플랫폼이 너무 많아 언급하기도 입이 아프다. 엄청나게 많은 중국 대학생들이 디지털 기업 창업에 뛰어든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디지털 신대륙은 국경도 없다. 전 세계에 따라 할 만한 롤모델이 가득하다. 미국에서는 AI 시대를 열어갈 10대들이 지금 이들을 보고 배우며 AI 문명을 만들어가고 있다. 제가 언급한 모든 성공 스토리도 검색을 통해 얻은 자료들이다. 관심만 있다면 얼마든지 찾아보고 따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디지털 신대륙을 일으킨 히어로들에게 참으로 냉정하다. 왜 그렇게 훌륭한 창업자들에 대해 보고 배우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걸까? 실제로 교보문고에 가더라도 청소년들이 읽을 만한 책 중에 언급한 디지털 창업자들의 얘기는 거의 없다. 이것이 사회적 관성의 무서운 영향력이다. 우리 사회 세계관에서는 디지털 문명이 배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유튜브로 코딩을 배우라고 하기보다는 학교 성적이 가장 중요한 성공의 지표라고 가르친다. 그 모든 관성은 어른들의 경험에서 비롯된다. 공부에는 나이가 따로 없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는 배워야 할 게 많다. AI 시대에는 더욱 말할 것도 없다. 학생이든 어른이든 필요하면 배워야 한다. 나는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 데 쓰는가? SNS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얻고 인맥을 확장하며 유튜브로 얼마나 유익한 공부를 하고 있나를 체크해보자. 디지털 신대륙에서 성공한 히어로들은 모두 이런 환경을 적극 활용한다. 물론 그걸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생각해보면 디지털 문명의 학습 방식은 창조적 아이디어를 내는데 높은 생산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거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연결되는 기본적 특성이 있다. 창의적 사고의 기본은 아이디어의 융합이다. 그래서 창의성은 지식의 편집을 통해 만들어진다. 디지털 플랫폼에서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지식을 나누고 인맥을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협력해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는 디지털 신인류를 구문명이 이길 수는 없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육의 세계관이다. 문명의 축이 바뀌는 지금 디지털 주권 국가는 무엇을 선택할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과거를 이야기할 때 자주 하는 말이다. 그런데 그 과거가 대부분 조선 말기 일제강점기 6.25 전쟁 이야기뿐이다. 물론 그때도 역사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지난 20년간의 디지털 문명 변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하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했고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디지털 문명 발전의 근간은 지식의 공유이다. 인터넷이 전 세계로 연결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소스를 공유하고 전문 지식을 대가 없이 나누는 게 일반화된 상식이다. 그렇게 값비싼 지식을 얻어 누구나 서버를 만들고 웹페이지를 만들면서 새로운 도전을 한다. 어떤 사람은 두꺼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디지털로 새롭게 만들어 보자고 하고 누구는 TV를 바꿔 세상 모든 사람이 방송을 만들게 해보자고 한다. 백화점을 인터넷에 차리고
택시 이용 경험을 바꾸고 여행의 방식을 바꾸는 도전을 한다. 지금의 위키피디아, 유튜브, 아마존, 우버, 에어비앤비는 그렇게 탄생했다. 만약 각자 개발한 소스 코드를 공유하지 않았더라면 세상의 표준이 이렇게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무런 소스도 없이 모든 코드를 처음부터 스스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빠른 속도로 디지털 세상을 만드는 건 불가능했을 것이다. 기존 문명이 디지털 문명에 의해 대체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자본을 가진 자가 지식을 독점하고 모든 권력을 갖는 사회적 시스템이 확산되기는 어렵지만 지식의 공유를 통해 더 적은 자본으로 도전할 수 있고 그 결과물이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는 시스템은 진화론적으로도 생존에 유리한 변화이다. 그래서 확산 속도가 빨랐던 것이다. 혁신을 규제로 막고 기득권의 절대 권력을 법으로 보장해주지 않는 한 정해진 운명이었던 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천 년 동안 인간 사회의 시스템은 개인의 인권이 점점 강화되는 쪽으로 진화해왔다. 신분제도가 있던 봉건 시대를 지나 프랑스 시민혁명을 기점으로 시민이 권력을 갖는 근대 사회로 진입했고 엄청난 전쟁을 겪기는 했지만 우리 시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를 갖게 된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디지털 문명으로 전환하면서도 개인의 인권은 더욱 개선되었다. 미투 운동을 통해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었고 성소수자들의 권리도 많이 개선되었다.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정보 공유의 장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어찌 보면 인간 권리의 개선은 자유를 향한 인류의 끊임없는 욕망이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우리나라만 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인권을 자본이나 정치 권력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노력을 목숨을 걸고 지속해왔다.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든 진정한 힘이다. 그런 면에서 디지털 환경은 힘없는 개인을 권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과거보다 기술적으로 훨씬 유리하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니 누구나 영상을 찍거나 녹음하면서 권력의 갑질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또 그걸 플랫폼에서 모든 시민과 공유할 수 있다. 촘촘하게 깔린 수많은 CCTV도 큰 역할을 한다. 물론 가짜 뉴스나 사생활 노출 같은 부작용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인권 보호와 범죄 예방에는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하다. 디지털 문명은 참여하는 모든 시민이 권력을 갖는 구조이다. 지식도 공유하고 뉴스도 공유하고 플랫폼을 통해 의견도 형성한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의견들은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과거에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서로 담합을 해서 언론사를 매수하고 모든 비리를 덮을 수도 있었지만 디지털 사회는 갈수록 그럴 가능성이 낮아진다. 시민이 권력을 가지는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긍정적 변화는 계속될 것이다. 사피엔스는 그 길고 긴 역사에서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디지털 문명이 계속 확산하고 견고해지는 가장 큰 이유이자 에너지이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이 8월 오늘 8일 오늘 8월 8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20시가 넘었죠. 20시 한 40분 됐나요? 여기 설명회를 하실 것 같아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그리고 현정이 이번 달 2직급 달성해서 백두산 여행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